지난 시간에는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엄청난 통화량 팽창 때문에 엔화가 구조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틀에 끼어버린 엔화는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비정상이 되어버린 일본의 금융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긴축을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BOJ가 출구 전략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을까요? 먼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등 출구 전략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자산시장에서 엔화 자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고 물가 상승률이 3~4%를 넘나들어도 BOJ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하나씩 데이터에 기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2023년도 3월 말 일본의 국채 발행액은 1080조 엔입니다. 이 중 BOJ의 보유 국채는 576조 엔으로 국채 보유 비중이 53.34%에 달합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보유 비중은 90%에 육박합니다. 보유 국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예산은 114조 엔이나 됩니다. 2024년 국채비 예산이 28조 1424억 엔으로 늘었는데요. 연간 예산의 25%나 됩니다. 국채비는 갚아야 할 국채 원금과 이자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죠. 특히 이자 비용만 9조 5572억 엔으로 올해보다 12.8%가 증가합니다. 이자 부담이 급증한 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YCC 변동폭을 1% 이상 용인했기 때문인데요. 국가 채무가 GDP의 263.9%에 달합니다. G7 가운데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국채이자를 갚기가 버거워지는데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채이자 비용이 3조 600억 엔씩 증가합니다. 금융 완화 종료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은 물론 일본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섣불리 펼쳤다가 국채이자 증가 부담 때문에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요.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국채 상환 부담이 더 커져서 연쇄적으로 채무 구조가 악화하기 때문이죠. 장기금리가 3~4%가 되면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죽은 아베가 유산으로 남긴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자산시장에서 엔화 자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해외 채권과 증시에 투자한 금액은 531조 엔에 이르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 투자자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 기준 호주와 네덜란드가 발행한 채권의 각각 11%,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프랑스, 미국 채권에서 일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6%, 4%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거나 긴축 모드에 들어가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느끼는 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통화가치 변동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자산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최근 일본 경제와 증시에 모처럼 훈풍이 부는 것도 일본 투자자의 국내 회귀를 이끄는 요인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일본 투자 자금의 대이동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자금 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3조 2천억 달러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독일보다 30%나 많은 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죠. 이 중 미국에 몰린 자금이 절반이나 되는데요.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채 등 자산 가치가 네덜란드는 GDP의 9.5%, 호주는 8.3%, 프랑스 7.5%, 미국 7.2%, 영국은 4.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세계 자산시장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 엔화자금의 이탈 가능성이에요. 특히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동시에 일본계 은행들은 해외에서 약 4조 8천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대출기관이죠. 일본의 초저금리에 의존하던 세계는 비유저의 정책이 뒤집혀서 긴축 조치가 나온다면 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충격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달러를 엔화로 바꾸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미국 물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등 우방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급격하게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렌저를 해주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해줌으로써 수요가 확대되고 다시 기업 생산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꿈꾸었는데요.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본에는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지만 0.3%의 대기업이 국내 생산의 31.2%를 담당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72%가 적자 상태예요. 임금을 올려줄 수 없어요. 원래라면 실적이 나빠서 문을 닫았을 기업도 대규모 금융 완화가 이끈 초저금리 덕분에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연명할 수 있게 된 영향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양산된 탓이죠. 0.3%의 대기업이 임금을 올려봐야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당초 아베가 생각했던 선순환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장기금리가 1% 오르면 이자부담 증가로 기업 수익이 5% 감소하고 일본 GDP가 0.3% 감소합니다.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BOJ가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고 물가 상승률이 3-4%를 넘나들어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데 일본 경제에 고민이 있어요.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는 점도 일본은행이 정책 기조 전환에 신중을 기하는 배경입니다. 일본은 심각한 경제난이나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파탄난 나라보다 통화가치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엔화의 끝모를 추락은 달러 가치가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일본 경제의 약체화가 엔화 가치에 반영된 탓이죠.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와 막대한 국가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상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소비 감소를 정부 지출로 메우려 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죠. 통화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출구 전략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통화 팽창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 올라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양적 완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저금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미일 금리차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일본의 통화 팽창 때문인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일본과의 금리차가 축소됩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일 금리차가 커져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융 긴축으로 들어간다면 엔화의 추세도 바뀔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엔테크를 하겠다고 엔화를 사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러나 달러와의 금리차가 엔저의 요인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달러 금리 하락에 정비례해서 엔고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바로 앞에서도 설명한 엔화 팽창인데요. 엔 통화량은 미국에 비해 GDP 성장 대비 1.67배나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준기축통화국이라 해도 엔화를 마구 찍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BOJ가 YCC를 수정한다면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율이 올라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내려오다 2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BOJ가 개입하여 달러 매도로 엔화를 산 경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즘 엔화 약세로 일본의 관광객이 1년 동안 와서 돈을 뿌리고 가도 충당할 수 없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죠. 2023년 9월 일본의 미국채 보유는 1조 880억 달러였습니다.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면 달러 가격이 떨어지니까 달러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차가 커지니까 엔화 환율이 올라가는데요. 엔화 환율을 내리려고 했는데 도로 올라간다. 그러니 환율을 내리려고 개입을 해봐야 돈만 버리는 꼴이 됐죠. 도로라미 타불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율이 올라도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헤지펀드나 환투기 세력들은 이 점을 노립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환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 BOJ가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수출이 어마어마한 흑자가 되면 혹시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 정부는 엔고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원리금 상환 이자도 덜 나가고 정권은 계속 유지될 테니까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대규모 양적 완화가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베노믹스 10년간의 변화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통화량 M2는 46%가 늘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니 자산인 니케이 지수가 12,397포인트에서 33,431포인트로 2.7배나 늘었어요. 환율도 85엔에서 148엔으로 74%나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6조 2724억 불에서 4조 2375억 불로 줄었고 실질임금지수는 105.9에서 102.3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GDP와 실질임금지수가 늘기는커녕 줄었으니 금융 완화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BOJ 국채 보유 잔액이 125조엔에서 576조엔으로 4.6배나 늘었는데요. 훅 때려다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국채를 싹쓸이하는 BOJ는 증권사들에게 사들인 국채를 빌려줬는데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양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죠. BOJ가 국채 씨를 말려서 채권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조치였어요. 국채시장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들인 국채를 도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국채는 BOJ에 되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따라붙는데요. 정부 기관인 BOJ에서 빌린 국채가 공매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었죠.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증권사는 빌린 국채를 팔 데가 없어졌습니다. 국채를 사겠다는 투자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증권사들이 헐값에 국채를 내다 팔면서 금리가 0.5%보다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국채 매입이 거꾸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베 화살인 장단기 금리 조작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장기간의 초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BOJ는 무리하게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는데 이 때문에 환율 안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기간의 초저금리에 익숙해진 일본 기업이 배당과 이자 수입을 엔화로 바꾸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배당과 이자를 받은 기업들은 이를 엔화 자산을 늘리기보다 금리가 높은 해외에 재투자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일본 국내 채권시장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일본 국채를 사지 않으니 일본은행이 발행된 국채를 거의 100% 이상 사들인 탓인데요.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씨가 마르다시피 하니까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자 글로벌 국채주신 FTSE 세계 국채지수 WGBI는 올해부터 일본 10년물 국채를 부분적으로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량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 시장도 망가지고 외환 개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양적 완화도 효력이 없어지고 YCC 관련은 오히려 금리를 밀어올리는 등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부터 양적 완화보다는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했죠. 하지만 일본은 인위적인 초저금리와 엔저에 의존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 엔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말대로 지금은 엔화를 사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엔화의 운명은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가? 전설의 딜러 후지마키 타케시는 말합니다.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빨리 달러로 바꾸라고요. 미스터 N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성 차관은 엔화 가치가 내년엔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명찬 박사도 말합니다. 달러 금리가 내려도 엔저는 계속될 것이며 엔저 구조는 정착됐으니 엔화 절대로 사지 말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엔저 마무리의 대전제는 페드의 금리 인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년 4, 5월 일본 재계와 노동계의 봄철 임금 협상 시즌인 춘투가 지나고 임금 인상이 확실해진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만일 미국과 일본이 내년 상반기부터 동시에 통화정책을 전환한다면 달러당 엔화 가치가 내년 상반기에 140에서 150엔, 하반기에는 130에서 140엔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카야 고지 외환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냉각하면 엔화 가치는 전문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행이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나서려면 코로나19가 낳은 두 가지 왜곡 현상이 해소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인데요. 실질 임금 감소와 수출입 물가 역전 현상이 그것이죠. 국채 발행으로 세수를 메꾸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미국은 2%대인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려면 실질금리가 적어도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서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요원합니다. 엔화 환율은 국내의 환경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변동은 있겠지만 임금이 오르고 소비 진작이 일어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게 확인된 후에야 본격적인 방향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내년 초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로 바꾸거나 장기금리 유도 목표치를 현행 1%에서 조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YCC에 의한 장기금리 통제는 사실상 무리한 정책이므로 내년 중에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역 수지가 엔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경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적자가 계속된다면 일본의 국가 성장은 힘들 것입니다. 엔저가 정상화되려면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균형 재정 상태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엔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